지난 주간 1쿠키를 통해 여러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러면 뉴턴은 정말 엉터리 과학자였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에피소드는 교과서 속에서 꼭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법칙인 뉴턴의 3법칙이 대체 왜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 소개 끝에 이번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한 이유가 하나 더 있으니까요. 영상 말미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뉴턴은 17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지주의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복자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미숙아로 태어난 뉴턴은 자연스레 병학하였는데 그가 3살이 되던 해에 뉴턴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가에 맡겨진 뉴턴은 어머니를 대신해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뉴턴은 성질이 급했지만 호기심이 정말 많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증거로서 그는 어렸을 적부터 해시계를 만들어 보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들을 즐겼다는 그런 증거가 남아있죠. 뉴턴의 어머니는 뉴턴이 지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리고 또 지주로서 충실하기를 바랬지만 호기심이 많고 공부에 열의를 보였던 뉴턴은 그러한 일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외삼촌의 도움으로 1661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그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과 케플러의 천체 운동론 및 광학,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역학과 수학의 관계에 대한 고찰과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철학, 그리고 로버트 보일의 실험 철학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학문의 배경들이 그에게 있어서 아주 깊은 성찰과 통찰을 제공해 주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1665년 영국 런던에서는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피부가 검게 썩어 들어가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병인 이른바 흑사병이 대유행하게 되었고 오늘날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여러 단계에 걸쳐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는 것과 비슷하게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도 흑사병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임시 휴교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뉴턴은 2년간 고향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간 그의 학문적 배경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었던 지식체계들 그리고 질병의 창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 길고 긴 사색의 시간 동안 행성의 궤도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자신만의 완벽하고도 체계적인 법칙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 2년간, 즉 1665년으로부터 1666년까지의 시기를 과학사에서는 기적의 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사과나무 이야기도 사실은 이 기적의 해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이라는 현상에 대해 우연히 호기심을 얻어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이 세간에 잘 알려진 내용은 사실 과학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되려 이러한 이야기를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죠. 역병이 서서히 가시 무렵 대학은 다시 문을 열게 되었고 뉴턴은 다시금 연구원이라는 신분으로 케임브리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당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빛의 굴절과 반사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반사망원경을 직접 제작하게 되었죠. 이 반사망원경 덕분에 과학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그는 당시 영국 내 학문으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왕리파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뉴턴은 광학과 연금술에 대한 연구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7가지의 알갱이의 묶음인 코어포슬이라고 주장했던 것도 바로 이 시기였죠. 용수철 탄성에 대한 연구의 업적으로서 훅의 법칙으로 잘 알고 있는 과학자인 로버트 훅은 이 주장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표출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빛을 파동으로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뉴턴이 실험적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입자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과격하게 주장했던 그였기에 뉴턴은 훅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훅이 죽은 다음 해에 자신의 빛에 대한 이론인 광학을 출판했을 정도라고 하죠. 뉴턴이 빛과 연금술에 심취했을 무렵 에드먼드 헨리라는 인물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우리가 해성하면 한 번쯤을 들어본 헨리 해성을 발견한 인물이죠. 그가 뉴턴에게 물었습니다. 태양이 행성 등 물체의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는 영향을 준다면 그 물체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질문은 사실 독일의 천문학자이자 행성의 운동을 관찰을 통해 기술한 사람인 요하네스 케플러가 서술한 법칙, 케플러 3법칙과 관련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다름 아닌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어떤 방식으로 공전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법칙이었어요.
그러나 케플러는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관찰되어 왔던 행성들의 운동 패턴을 분석하여 그 패턴을 잘 정리했을 뿐이었던 것이지, 행성들이 어떻게 이런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는 잘 알아내지 못했었습니다. 에드먼드 할리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그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뉴턴은 그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자기가 계산을 해봤는데 케플러의 법칙처럼 행성들은 타원의 형태로 공전하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계산을 보여주고자 자신의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당장 찾을 수 없던 뉴턴은 이것을 나중에 정리해서 서신으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고는 해리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영향을 받는 행성들이 왜 태양 주변을 하필 타원 궤도로 공전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서신을 통해 보내주게 되죠. 바로 여기에서 뉴턴의 걸작은 탄생됩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뉴턴은 헨리에게 보낸 타원 궤도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정리한 서신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약 18개월 동안을 제대로 자지도 그리고 먹지도 않으면서, 물론 그랬으면 죽었을 테니까 적당히 자고 먹기도 했겠죠. 여튼간에 우주와 물체의 운동에 관한 법칙들을 정리해 이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에는 물론 케플러 3법칙에 관한 증명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것이 바로 물리학 역사상 가장 최고의 걸작이라고 여겨지는 책인 프린키피아입니다. 앞에서 헨리와 뉴턴에 관한 썰이 바로 이 프린키피아의 서문에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프린키피아로 알고 있는 책은 프린시플, 즉 원리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이 책의 풀네임은 필로소피아이 내추럴리스 프린키피아 매스마티카, 즉 당시의 과학을 지칭하는 자연철학이라는 영역을 수학이라는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도구를 활용해 그 원리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미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이름의 책이죠. 이름부터 수액 넘치는 이 책은 출간 이후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하여 갈릴레오로 점찍어진 새로운 우주 체계를 수학이라는 명백한 체계 안에서 증명함은 물론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들의 운동 법칙을 아주 체계적이고 아름답게 정리해주는 하나의 원리를 제시해주게 됩니다. 우리들이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그 법칙인 만유인력의 법칙, 즉 관성을 가진 만물은 서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라는 그 법칙을 제시해주죠. 다른 말로는 보편 중력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 이 힘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떨어뜨리고 피사의 사탑 꼭대기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며 우리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도록 만드는 힘의 근원이라고 그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주장은 제가 한 거지만요. 뉴턴은 바로 이 만유인력, 즉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힘인 중력이라는 것이 지구라고 불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행성의 관성으로부터 비롯된 힘이라는 것을 주장하였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들은 모두 다 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자신의 모델인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들이 필요했는데 그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체는 본래 가만히 있다면 가만히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또 움직이면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특성, 즉 관성이라고 불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성이 얼만큼 있는지를 나타내려면 이것을 새롭게 양으로 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양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즉 질량이란 사실 물체가 가지는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을 의미합니다. 뉴턴은 물체가 가진 관성이라는 물리량에 의해서 나타나는 법칙을 먼저 설정하였는데 이것을 우리는 뉴턴 제1의 법칙, 즉 관성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습니다. 둘째, 모든 물체는 본디 관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움직임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에서는 움직임이 변하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바퀴가 사면을 굴러갈 때 우리는 바퀴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자동차는 멈춥니다. 뉴턴은 이렇게 물체의 움직임이 변화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물체의 움직임이 변한다는 것은 관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인 질량을 가진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도란 빠르기와 방향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빠르기가 변한다거나 방향이 변한다거나 둘 중 하나가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 외부로부터 그 물체에 작용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뉴턴은 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외부로부터 힘이라는 것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는 관성에 의해 가만히 있거나 운동을 유지하겠지만 바로 이 힘이라는 것이 작용하게 된다면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뉴턴의 제2법칙, 즉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게 되었죠. 셋째, 그렇다면 이 힘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가?
만약 수레를 밀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수레에 힘이라는 것을 작용하여 수레의 관성을 깨고 수레를 움직이도록 만들었다면 그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나에게로의 변화는 없을까? 뉴턴에 따르면 힘이라는 것은 절대 일방적으로 공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힘을 공급한 공급자가 있다면 힘을 받은 대상 또한 공급자에게 완벽히 같은 크기의 힘을 공급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 신을 신고 벽을 밀면 내가 벽을 민 만큼 벽도 나를 밀어 뒤로 밀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발이 땅을 딛고 박차게 되면 땅이 나에게 힘을 가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뉴턴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뉴턴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 주변에서의 운동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 단순해 보이지만 꽤 포괄적인 세 가지 법칙을 활용해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다른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을 전개한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뉴턴이 깨고 싶었던 것은 당시까지 대부분의 자연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 즉 천상계의 운동과 지상계의 운동이 본질적으로 다른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바로 그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완벽한 등속 원운동으로 존재하고 있는 천상계의 운동이 사실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하나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하고도 조화로운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지상계의 운동과 천상계의 운동의 원인이 본질적인 하나의 심플한 원리를 지닐 것이라는 것을 이 프린키피아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뉴턴은 아쉽게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백보양보의 중력이라는 힘이 행성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을 동일한 원리로 설명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력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당시의 과학, 즉 자연철학이라는 것은 자연의 원리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뉴턴 자신이 밝혀낸 중력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발견이 될 것이면 틀림이 없었으니까요. 이에 대해 뉴턴은 그해져서 프린키피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이 책에서 중력이 생기는 원인은 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힘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면 확실하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을 바탕으로는 중력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에 관한 아무런 가설도 세우지 않겠다. 현상을 바탕으로 이끌어내지 않은 이론은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설명한 법칙들에 따라 작용하며 천체들의 모든 움직임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명확하지 않으나 수학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는 대상인 중력. 사실 뉴턴이 연구하고 밝혀낸 것들은 더욱 많았지만 그가 일궈냈던 업적들 중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또 과학사적으로도 가치 있는 발견인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뉴턴의 천재적인 면모 뒤에 그 또한 선대 과학자의 업적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데카르트와 갈릴레오, 케플러, 그리고 결정적인 헨리의 질문 등 여러 사람들의 영향이 그의 학문적 성과를 만들었다까지는 아니었더라도 부스트 시켰을 것이라는 것은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요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턴이 당대 명망 있는 과학자라서 올랐었을 때 누군가 뉴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뉴턴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요. 오늘날 그의 법칙은 아인슈타인의 등장과 동시에 보다 엄밀한 영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과거의 유물과 같은 법칙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뉴턴이라는 서구의 과학자를 과학자 하면 떠올릴 수 있고 누구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있었기에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수학이라는 논리체계의 발달과 함께 가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연을 수학이라는 논리체계를 활용해 누구보다도 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 이러한 그의 사고방식과 방법에 대한 가치는 그 어떤 누구라도 함부로 격하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가치일 것입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대 유명한 시인이었던 알렉산더 포프는 그의 묘비명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겨넣으며 뉴턴의 업적을 기렸다고 합니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밤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신이 뉴턴이여 있으라라고 명하시자 온 세상이 밝아졌다. 과학투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주간 1쿠키 외전을 통해
뉴턴이라는 학자가 어떤 사람이고 마니올렉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뉴턴의 3법칙을 통해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의 일쿠키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대하고 있는 음원인 뉴턴의 3법칙을 테마로 작사, 작곡한 노래를 소개드리고자 기획된 주간 일쿠키이기도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관성, 가속도, 그리고 작용, 반작용이라는 과학적 개념이 사람과 사람 간의 연애 감정과도 닮았다는 것을 묘사하는 이 노래는 뉴턴의 개념을 상징적으로 활용하여 연인 간의 장면들과 감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래 속에서, 가사 속에서 뉴턴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또 절절한 감정들을 어떠한 철학적 성찰로 담아냈는지 찾아보는 것도 이 노래를 즐기는 좋은 도구가 될 것 같네요. 사실 뭐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노래 자체가 좋기도 하지만 말이죠.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